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년이 돼서 3학년이 돼서 이제 첫 번째 맡게 되는 역사 수업 시간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난 수업 시간 때 우리는 이제 한국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파트 역사 1에 해당하는 부분. 근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수업 들어갈 것은 이제 역사 1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었던 세계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역사 1 교과서는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거 명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어주기 바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업 방식은 선생님이 줌 수업을 하긴 하지만 이제 유튜브로 찍어놨었던 동영상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이제 줌 수업 들었을 때 했었던 방식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행평가 점수에서 TA 노트의 점수가 약간 좀 더 비중이 올라갈 예정이긴 한데 완전하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은 적어도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인 틀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 반드시 TA 노트와 그 다음에 발표를 여러분이 잘 해주도록 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엔 발표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교과서 182페이지 역사 1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전에도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상에다가 올려놨었던 학습지가 있었었죠. 이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프린트 1페이지 통일제국의 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선생님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기억날까요? 세계 4대 문명이 뭐가 있죠?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날까 모르겠네. 두 번째 바로 인더스 문명, 그리고 세 번째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집트 문명, 이렇게 네 개가 있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황하 문명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 이때의 은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라고 했었었죠? 기억날까요? 바로 그 나라의 이름은 주라고 하는 건 나라였었죠. 이 주나라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 이 주나라는 은나라와는 다르게 중국 전역을 다음과 같은 지방 통치 제도를 사용해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 지방 통치 제도가 뭐였었죠?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였었죠. 이 봉건제 입각을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했었던 이 주나라,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었죠? 혹시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바로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주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지방으로 파견해서 그 지역의 작은 왕의 노릇을 하는 바로 제후와의 관계는 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즉 혈연 관계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조금 좀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만큼은 아니지만 그거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주나라의 왕실은 장자에게 왕의 지위를 물려줬었어요. 첫 번째 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들에게는 왕은 아니지만 지방의 각 지역을, 중국의 각 지역을 통치하는 지방의 제후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당시에 황허강 흘러가고 양쯔강 흘러갑니다. 야오허강 흘러가고, 이제 고조선이 있었겠죠? 고조선이 있었겠죠? 자, 당시에 주나라 왕실은 실제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통치한 지역은 이 황하강 유역 근처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 또 이제 강이 있긴 한데 이쪽 근처를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 있었던 이 주나라 왕실 집단에게 사실상 복종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나머지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주나라 왕실이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왕의 형제 자매들을 그 지역의 통치자로서 임명해 가지고서 그 지역을 각각 통치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지역의 작은 왕이라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바로 이들이 주나라 왕실에게 복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서 주나라 왕실에게 바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먼 옛날에서부터 등장했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하는 역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이들의 경우에는 주나라 왕실이 바로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잘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나라 왕실은 이들을 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후들의 경우에는 주나라 왕실이 만약에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주나라 왕실을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나라 왕실과 제후들의 관계는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주나라 왕실의 왕은 그 가문의 첫 번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받은 그런 형태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문 사람들을 도운다는 명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나라 왕실의 경우에도 각 제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자기들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자기들의 바로 집안 사람들을 구원해준다고 하는 그런 명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는 사이가 가까울 수 있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성장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끼리의 관계는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촌 관계가 되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자식을 낳고, 자, 거기서부터 이제 명칭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오촌 아저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6촌, 그다음 7촌, 그다음에 8촌 계속해서 촌수가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씨가 같을 뿐 자기들의 친척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의 관계까지는 안 됐었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혈연 관계가 희석되는, 멀어지게 되는 건 관계가 벌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혈연 관계가 이렇게 많이 멀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제후들은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힘이 셌던 것이 바로 주나라 왕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나라 왕실은 제후들 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직접 나서가지고서 이들을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나라 왕실에 대한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바로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한 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유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유왕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포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서 이 유왕은 포사에 빠져가지고서 이제 헤어나지 못했었어요. 본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본초 밑에서 나온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식 부인보다는 후궁이었던 포사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포사는 이 유왕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던 사람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웃지를 않는 거예요. 웃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유왕은 당시에 이 포사를 어떻게든 간에 한번 웃게 해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무슨 별별 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포사는 웃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유왕은 당시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포사를 웃게 만든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포사가 웃게 할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어떤 개그맨,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 잔뜩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포사를 절대 웃지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 유왕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렇게 포사를 웃기러 왔다가 실패한 사람들 막 죽이거나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 주나라의 국경 근처에 대규모의 이민족이 침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주나라에서는 이제 호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수도가 이제 나급, 나중에 로양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있었었는데, 이 호경, 수도가 이때 당시에는 호경이었었습니다. 호경이 있는 쪽으로 대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주나라 왕은 저놈들을 확실하게 막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일단은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주나라 자체만의 군대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여겨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제국들에게 이민족이 쳐들어올
오니까 너희들도 당장 군사를 모집해서 나를 도와서 적들과 싸우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고대시대 최첨단에 해당하는 통신수단이라 볼 수 있었죠. 바로 봉합부를 올려서 각 지방에다가 이제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제후들은 전부 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주나라 왕실을 돕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왕을 뵙고서 전하, 지금 현재 이민족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니었어요. 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니다. 이거 좀 잘못 얘기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제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좀 덜 억울하겠죠. 근데 여기서 왔거나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었던 거짓말한 사람이 왕이다 보니까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불만은 가득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야죠. 그래가지고서 딱 왔다가 어깨를 축 늘어진 채로 집에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안 된 말이지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이 포사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비웃은 것 같이 웃었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유황은 여기서부터 머리를 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계속 봉합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합부를 올리면은 무조건 제후들이 전부 다 달려와야 되니까 이 제후들이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도착을 했을 때 딱 보니까는 이것도 역시 뻥이야. 여러분들, 이때마다 또 이제 이 포사는 또 하면서 비웃는 웃음을 보이고, 그 비웃는 모습을 조차도 이때 당시에 유황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계속해서 봉합부를 올리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점점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평화시라고 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누가 계속해서 주왕의 장난에 놀아나서 계속해서 가고 싶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처음에는 전체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왕실을 돕기 위해서 출동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봉합부를 안만 올려도 이제는 이번에도 뻥일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봉합부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도와주러 가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주나라 왕실은 바로 신뢰를 잃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늑대와 소년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주왕의 이야기도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진짜 이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견융 쪽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때 당시에 쳐들어오게 됐는데, 뭐 일설에는 이 유왕의 왕비가 견륜족하고 좀 친해가지고서 견륜족을 동원해가지고서 왕과 그 다음에 저기를 죽이고서, 포사를 죽이고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말도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쳐들어왔을 때 이걸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유왕은 봉합부를 올렸지만, 이때 당시에는 주변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제국들이 이번에도 뻥일 거라고 하면서 이 주나라 왕실을 도와주러 오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주나라 왕실은 이 왕실의 군대는 견륜족의 이민족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됐고, 그 결과 왕과 그 다음에 포사도 잡혀가지고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고 왕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태자는 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냐면, 한동안 수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주나라의 동쪽 지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다가, 드디어 견륜족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제후들은 옛날에 주나라 왕실을 다시 한번 복구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이 제후들은 바로 숨어 있었던 태자를 찾아내가지고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주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나라를 복구를 시키기는 하는데, 이 호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피폐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수도를 삼을 수가 없겠다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새롭게 주나라의 왕이 됐던 이 태자는 바로 수도를 동쪽 지역의 호경에서 바로 이 라급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라급 지역으로 옮기기 전에 주나라를 서주 시대라고 얘기하고, 라급 지역으로 옮겨간 다음에의 동주의 주나라의 시대를 동주 시대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주나라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동주
왕시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특징은 왕실과 제후 간의 혈연 관계가 약화되었다는 건 측면입니다. 아무리 주나라 왕실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지방에 있었던 제후들이 왕실과 혈연상으로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네들끼리 왕위 쟁탈전을 벌일진 모르겠지만 주나라 자체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제후들은 이미 이때 와서는 주나라 왕실과 혈연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289촌, 이것은 신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289촌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주나라 왕실과 제후 간의 소속감이, 혈연관계가 멀어져서 소속감이 많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지방에 있던 제후 세력들 점차 힘을 키워나갔고, 거기다가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유황의 그런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민족이 침공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수도는 이제 나급으로 옮겨가게 됐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족에 의해서 수도가 점령당했으니 그 수도를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왕의 권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권위는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겠냐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방에 있던 제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왕의 힘이 약화가 되게 되다 보니까 이 힘센 제후들에 대해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자 제후들은 이때부터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제후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힘을 키워야겠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제후들은 주나라 왕실에게 독립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서 점차 각 지역에서 힘을 키워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죠.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이른바 5명의 강한 패자라고 불리는 제후가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주나라 전역을 사실상 통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일컬어서 춘추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바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 패자로 임명되었었던 제후는 바로 주나라 왕실의 인정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패자는 반드시 왕실을 존중해줬어야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왕실이 인정이 되게 되면서 여전히 주나라의 그런 통치 시기는 유지는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주나라 자체는 지경지가 점차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지경지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중에서 각 지방에 있었던 그런 제국들은 점차 주나라 왕실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른바 전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미 수백 개가 넘었었던 그런 제국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강한 제국들이 전부 다 통합을 해버리고 최종적으로는 전국에 7개의 영웅국가라 볼 수 있었던 제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몇 개의 강력한 제국만 남아서 통일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쪽 근처에는 연나라가 있었고 이쪽 근처에는 제라고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지역에는 초라고 한 나라가 있었고, 여기가 바로 이제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한,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그런 7개의 국가들로 나뉘어지게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이쪽에 보이는 이 연나라입니다. 이 연나라가 바로 고조선을 침공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날까요? 세용동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전국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고대시대 때의 청동은 농기구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기구의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청동은 농기구의 사용이 된다 안 된다? 바로 청동은 농기구의 사용이 안 된다. 왜? 고대시대 때의 청동은 너무 비싼 물건입니다. 너무 흔하지가 않아요. 너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청동으로 이제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금이나 은으로 홈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짓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돌에서부터 금속을 녹이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바로 강력한 청동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금속이라고 볼 수 있었던 철을 이때 당시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갖춰지게 됐던 것이죠.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철이 굉장히 많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속류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철이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 때 본격적으로 개발됐다는 것이에요. 즉 이때부터는 이 철이 개발이 많이 되게 되면서 청동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 농기구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소를 이용해 가지고서 경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기껏 해봤자 많이 군대가 모여가지고서 전투를 한다고 해봤자 몇만 명 정도 수준에 불과한 사람들만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 시대로 건너가게 되면서 상황은 좀 많이 바뀌어요. 즉 전쟁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한순간에 한 전투에서 몇십만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웬만하면 전부 다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당연히 남자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농업사회인데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니까 여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내의 힘을 많이 보탤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여성들이 바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고서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걔네들을 또 군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국가에게 세금 내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얻는 그런 돈으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서 정복전쟁을 펼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남성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보다 이 세상에서 남자보다 힘이 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코끼리도 힘세고 소도 힘세고 말도 힘세잖아요. 근데 다만 코끼리라든가 말이라든가 소와 같은 동물들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은 특히 이 중에서도 소의 경우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사람이 좀 조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국가에서는 남자보다 힘이 센 소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우경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경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됐었던 분도 계시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라 시대 때.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철제 농기구로 땅을 깊게 파고 그렇게 되게 되면서 바로 땅이 보슬보슬해지게 되다 보니까 식물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죠. 거기다가 소를 이용해서 깊이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땅 더 깊은 곳에 숨어져 있었던 거름길을 전부 다 바깥쪽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농사가 훨씬 더 잘 되게 됩니다. 농업 생산물이 되게 많아져요.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수확을 하고 나서 집에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농업 생산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농산물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팔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그냥 썩히도록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팔겠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을 사고 파는 데에 필요한 중간 매체를 볼 수 있었던 화폐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시대 때 그런 화폐는 바로 진나라의 화폐 같은 경우에는 발량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엽전과 비슷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나라 지역에 혹은 제나라 지역의 일부 지역에 혹은 가끔가다 이제 고조선에서도 발견되는 이른바 명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의 경우에도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칼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보통 도전 혹은 명도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쟁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포전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돈들이 이 6개, 7개의 나라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유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바로 도시와 시장도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변화에서는 청동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청동을 가지고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병사가 무기를 가질까요? 아니면 장교가 무기를 가질까요?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면 일반 병사가 이 청동 무기를 가질까요? 아니면은 최고급 장교가 이 무기를 가질까요? 당연히 최고급 장교만 이 청동 무기를 갖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되게 된 겁니다. 즉 훨씬 더 단단한 철을 이용해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고 이 철은 바로 일반 병사들조차도 돌칼이 아닌 철로 만들어진 무기로 무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일반 병사들도
국제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서게 됩니다. 당연히 철칼하고 돌칼하고 싸우면 당연히 철칼이 이기겠죠. 결과적으로는 정복 전쟁이 더 활발하게 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중앙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국왕이 바로 정복 정쟁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는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 중앙 집권 국가가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해져야지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전국시대쯤 가게 되면. 나라가 강해지지 않고 약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틈을 노려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약해진 나라의 영토를 야금야금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국들은 전부 다 부국 강병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바로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런 군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을 보급했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른바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그런 사상가들이에요. 제자백가, 즉 100가지에 해당하는 스승님들, 100가지 사상을 주장했었던 스승님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00가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부국강병을 위한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이 바로 이러한 사상의 발달을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인명이 너무나도 경실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런 대혼란은 빨리 이제 중단되고 나라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바로 이런 잔인한 사람들의 본성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들의 본성을 깨워가지고서 세상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분들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공자, 그 다음에 그 후에 한참 후의 제자들이라 볼 수 있었던 맹자와 같은 분들은 당시에 유교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돼요. 이 유교라고 하는 학문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만 통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법의 무서움 때문에 당장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강한 법을 시행하는 이제 주체의 눈을 피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꺼리끼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그러므로 이 본성을 바깥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잘 익혀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바로 도덕적으로 통치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행동으로 통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공자와 맹자의 주장에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공자와 맹자는 바로 어지른 그런 본성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바깥쪽으로 표현하는 예라고 하는 덕목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국왕의 경우에는 법이 아닌 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 이른바 덕치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 도덕적인 그런 정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잘 따라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국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뭉치게 됐고 이렇게 국왕에게 충성을 갖다 바치는 국민들을 통해 가지고서 천하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쪽이 바로 이 유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죠. 바로 법가라고 하는 건 법가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법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상왕과 그 다음에 한비저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는데 이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중에 이제 이쪽에 있었던 이 진나라 있죠. 진나라의 서 엄청나게 이제 출세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긴 했었지만 이 사람은 바로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지금 당장 약한 국가를 한순간에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명확하고 공명정대한 법을 통해 가지고 통치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승복한 그런 국민들이 바로 국가의 법을 믿고 그거에 따라서 운명을 국가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진나라의 왕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재 어떤 성이 있는데 서문이라고 한다면 동문 쪽에다가 나무짐 같은 걸 잔뜩 쌓아놓고
이제 이 나무찜을 옮겨가는 사람에게 금화를 한 냥 주겠다라고 딱 선포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 뭐냐? 아무도 안 옮겨요. 왜냐? 금화의 가치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나무찜은 별로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서문에서 동문으로 옮긴다? 이것이 그다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국가가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런 보상을 준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해서 아무도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이 실패하게 되자 이때 당시 상황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더 올려주시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번엔 5입인가 그럴 겁니다. 바로 그런 돈을 딱 내걸고서 옮기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겠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를 안 믿어요. 이번에 이걸 또 열량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아이씨 나 할 일도 없는데 저거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뭐 믿자야 본존이지 뭐 라고 하면서 그 나무찜을 자기가 딱 들어가가지고서 옮긴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이때 당시의 상황은 실제로 돈을 주게 됩니다. 국가가 신상필벌, 바로 이제 상과 그다음에 벌 같은 것을 명확하게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를 믿어가지고서 국민들은 국가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진나라 백성들을 그만큼 길들이고 국왕은 바로 그런 사실을 알게 만들려고 조치를 취했던 그런 사례라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법가가 점차 힘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나중엔 이 진나라가 나머지 6개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법에 의한 통치를 중요시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가의 경우에는 바로 노자와 장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노자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장자인데요. 이들은 세상에 왕이라든가 권력이다 이런 싸움들은 백성들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냥 잘 살아가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최소한도로 간섭을 하고 아예 간섭을 하지 않게 하는 왕이 바로 제1급의 왕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자연 속에서 사는 삶,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노자와 장자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연의 순리를 주장했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나중에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신앙들과 같이 결합돼 가지고서 이른바 중국의 대표적인 또 다른 형태의 종교라고 볼 수 있었던 도교의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묵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묵가는 묵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출신이 좀 나눴던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만들었었던 그런 사상이었었어요. 이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간 좀 예수님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움을 벌이고 하는 것은 서로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원한과 그 다음에 전쟁과 전투와 싸움, 갈등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제대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겸해라고도 부르거든요. 하지만 이 묵가 사상은 이때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 때 가장 많이 유행했었던 사상이긴 하나 실질적인 그런 차별 없는 사랑을 이 땅에다가 실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묵가는 이 춘추전국 시대 때는 대유행을 했었으나 나중에 가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유교와 그 다음에 법과와 도가는 동아시아의 사상에 정착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그래서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포인트 1번에 춘추전국 시대 1번 왕실과 제후 간의 빈칸이 적혔습니다. 혈연 관계 약화. 동그라미 2번 제후의 세력 증대. 동그라미 3번 이민족의 침입. 기원전 8세기로 주의 동천 밑줄 쫙 칩니다. 거기까지 별표 1개 반.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넘버링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제후.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제후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 춘추시대 박스 칩니다. 춘추시대의 경우에는 주 왕실을 대신해서 밑줄 칩니다. 유력한 제후가 뭐가 된다고 했었죠? 바로 패자. 패배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패했다 할 때 그 패자입니다. 패자로 다른 제후들을 통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만
왕실의 권위는 인정을 해줬었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의 끝발은 어느 정도 먹히긴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왕실의 권위 인정 밑줄 쫙 치고 춘추 5패 박스. 자, 전국시대 박스 칩니다. 전국시대의 경우에는 몇 개의 강력한 제국만 남았다. 밑줄 칩니다. 이들끼리 이제 끝없는 통일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했던 7개의 영웅 국가들 일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전국 칠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철기에 사용한 별표 1개 반 칩니다. 조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철제 농기구 사용, 동그라미 2번 우경 보급, 동그라미 3번 상공업 발달, 동그라미 4번 화폐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도시와 시장이 발달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변화에서는 철제 무기 사용으로 인한 전쟁이 확대가 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만화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런 유물은 이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동전 유물 중에서 포전이라고 해가지고서 쟁기를 닮은 그런 형태의 동전이었다는 것을 같이 생각만 해주기 바랍니다. 2번 혼란의 시대에 등장한 제자백과를 보면 1번 배경은 혼란의 극복을 위해 인간의 본성의 주목 밑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바로 제후들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부국강병을 위한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이런 것이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사상가에서는 별표 2개 칩니다. 바로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 공자 박스, 맹자 박스. 자, 인과 이해를 통한 도덕 정치 밑줄. 이것이 나중에 실질적인 몇천 년 동안에 걸쳐서 중국의 제대로 된 통치 이념이 되게 된다 볼 수 있겠죠. 동아시아 여러 왕조의 통치 이념이 된 밑줄 쫙 치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법가 있습니다. 법가 별표 2개 칩니다. 이것은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만드는 근본 그 힘을 사실상 만들어낸 사상이라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상황과 그 다음에 한비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엄격한 무엇을 통한 통치를 주장했다고 했었죠? 바로 법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도가에서는 노자와 장자와 같은 분 밑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빈칸을 읽겠습니다. 무엇의 순리에 따른 삶? 바로 자연의 순리에 따른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밑줄 칩니다. 맨 마지막에 밑줄 칩니다. 도교 발전 밑줄. 나중에 가서 민간신앙과 결합해서 도교를 발전합니다. 묵가의 경우에는 묵자라고 하는 분이 창시하셨고 차별 없는 사랑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랑. 겸해를 강조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